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절 민법의 법원 파트에서 박스 파트의 참고 부분을 보세요. 참고 부분. 법률 용어 정리입니다. 자, 이 자체가 시험에 직접적인 어떤 관련성은 없다 할 수도 있지만 다만 이 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는 민법이라는 어떤 과목의 공부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2번 선이야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추해석으로 갑니다. 유추해석. 자, 유추해석. 앞으로 수업 시간에 유추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유추해석이라면은 어떤 사건이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법관이 그 사건을 해결할 목적으로 법조문을 살펴보니까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문이 존재치 아니한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뭐요?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죠. 반드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때 법조문을 보니까 직접적인 해결 조문은 존재치 않지만 유사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조문들이 있더라. 그때 당해 사건에 한해서 성질이 허용하는 한 유사 사건에 관한 조문을 끌어다 써서 해석을 해서 재판하는 방법을 유추해석이라 합니다. 즉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즉 사단법인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법조문들이 쭉 민법전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못해서 권리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사단을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실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고 분쟁을 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조문이 존재치 않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사단이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어떤 법조문을 뭐요?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비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다른 말로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써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방법을 유추해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 악입니다. 반대 문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의 악의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는 전혀 의미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문 그대로 읽으면 선이라면 착한 생각,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쁜 생각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선이라면은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를 선이라 합니다. 선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그런데 악이라는 것은 반대로, 반대니까 뭐예요? 일정한 사실을 당사자가 알고 있다. 그것을 악이라 합니다. 악이.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을 읽으면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한문 형태로 보죠. 어떠한 경우는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뭐야? 알고 있거나 이와 같이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하튼 선의 악의를 나누는 실익은 일반적으로 선의자는 일정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거래 안전에서 선의자를 보호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자는 이미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법은 선의자는 보호를 하고 악의자는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경우 선악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하나를 예를 들게요. 이 부분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채무자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립니다.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는 것으로 뭐요? 짜고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면서 예를 들면 자신의 어떤 친구 명의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등기를 빼돌립니다. 자, 그때 당사자 간의 가장매매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죠? 을 명의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자기 것이냥 병에 팝니다. 그럼 병은 두 명이겠죠. 근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뭐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 자가 이미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어른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죠. 그럼 이자는 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자는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거래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예를 들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그 등기가 이 경우 가장매매를 우리가 무효란 이유로 병을 보지 않는다면 어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어떤 혼란 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어떤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둡니다. 즉 자기들끼리는 이와 같은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뭐요? 등기된 외형대로 믿으면 이자는 그대로 보호하고 이자는 등기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그 당사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취급을 달리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뭐요?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를 선이,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를 악이라 합니다. 자, 보세요. 참고 부분. 2번, 선이란 일정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를 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악일은 반대죠. 그래서 민법은 당사자가 선의자이냐 악의자이냐에 따라서 어떤 취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파트요. 자, 응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선악에 따라서 취급을 달리하더라 그죠. 법조문상으로 선의의 제3자에선 대항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한문으로 선의,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조문. 또 어떤 조문은 뭐예요? 우리말로 풀어서 어떤 조문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일정한 사항을 알았거나, 오늘 한문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악이라고 읽으셨겠죠? 즉, 악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죠? 알았거나, 알고 있다. 악입니다. 그럼 반대로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친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어떤 이해가 상당히 장시간 동안 힘듭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한문으로 하면 악이 맞습니다. 그럼 알 수 있었다고 알고 있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이미 현재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사자는 악의자가 맞습니다. 근데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 당사자가 그 사실, 예를 들면 갑을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임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즉,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는 거지, 반대하면 뭐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알 수가 있었다. 즉,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만 행위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뭐예요? 충분히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뭐예요? 모름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자가 선의자이지만 뭐예요?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행위자가 선의임에 대해서 뭐예요? 가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선의이고 반대로 뭐예요?
가실도 없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알 수도 없었다, 그죠? 알 수도 없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즉, 알 수 없었다는 것은 현재 모른다는 거죠. 즉, 행위자는 선의이고, and 뭐요?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모름에 대해서 잘못도 없죠, 그죠? 선의고 무과실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용어들을 법조문상으로 뭐요? 이리적으로 이렇게 한문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풀어서 이와 같이 조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연습을 뭐요? 오늘부터 연습을 부탁을 드릴게요. 따라서 3번 볼게요. 일정한 상을 알았다고는 아기를 말합니다. 근데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것은 행위자가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까지는 뭐요? 그 사실을 모른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선입니다. 선이지만 그 행위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죠? 즉, 모름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죠. 이것을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 가실이 있다 표현합니다. 즉, 행위자가 선의이지만 가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위자가 뭐요? 선의이고 잘못도 없었을 경우 뭐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선의고 무과실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형법적으로는 악의하고 뭐요? 악의를 다른 말로 고의로 형법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 고의와 가실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고의로 살해한 자하고 실수, 가실로 살해한 자는 엄격히 법정에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고의살인은 5년부터 사형까지, 가실치사는 뭐요?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집행유예로도 쉽게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적으로는 선의지만 뭐요? 가실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악의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는 선의이기만 하면은 가실이든 가실이었든 다 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민법적으로는 악의와 가실은 크게 구별할 실익이 없다. 거의 우리가 선의지만 뭐요? 가실이 있는 경우는 형사와 달라서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제3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3자. 쭉 매매가 있었죠. 근데 그 매매가 가장매매다, 그죠? 가장매매는 누구와 누구 간에 일어났죠. 갑을 간에 있었죠. 이런 자들을 뭐요? 그 행위의 당사자를 한다, 그죠? 근데 이 자는 그 매매에 직접 관여치 아니었죠. 이런 자들은 뭐요? 통틀어서 제3자라 합니다. 제3자. 그때 제3자는 여기서 병은 갑을 간의 매매가 뭐요? 가장매매임을 모르고 이를 믿고서 자기가 을명의의 등기를 믿고 새로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죠? 그래서 그 제3자를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범위를 포섭할 것이냐,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라면 어떤 당사자를 제한 나머지 자를 다 제3자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사건마다 그 제3자를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해석가에서 판례가 그 제도의 취지 등을 참조해서 그 보호 범위를 그때마다 달리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제3자 볼게요. 제3자라 하면은 법률관계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대표인자가 누굽니까? 상속인이겠죠. 상속인은 밑고루 개념이죠. 당사자를 그대로 상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포괄성계인을 제한 나머지 자를 제3자라 합니다. 다만 그 제3자를 뭐요?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와 관해서는 구체적 법률관계, 문제되는 사안마다 그 보호 범위와 그래서 제3자를 어디까지 포섭할 것이냐와 관해서는 판례가 달리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주장하지 못한다. 즉, 앞에서도 설명했죠. 어디까지나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입니다.
즉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죠. 여전히 법적으로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이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이자에게는 뭐요? 그 등기된 대로 을을 권리자로 믿고 이자가 매수했을 때는 그 외형상 등기를 믿으면 그대로 등기된 권리를 취득해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용이라는 단어는 시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입법 기술상의 하나의 용어인데, 자, 우리는 민법 조문만 하더라도 뭐요? 1118개의 조문으로 엮여져 있죠. 자, 우리가 그때 배우겠지만 법인 파트에서는 법인이 존속 중에서는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조로 법인을 대표한 자를 이사라 합니다. 그런데 청산 단계에서는 이사에 가름하여 청산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자가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이사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용어만이 청산인으로 바뀝니다. 즉 종전에 법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뭐요? 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의 이사가 됩니다. 근데 청산 단계에서는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조로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자는 청산인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에 관한 조문이 뭐요? 청산이도 똑같은 숫자만큼 조문이 필요하겠죠. 근데 법조문을 엮었을 때 이사에 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뭐요? 한 10개의 조문을 뒀다 그죠? 그럼 청산인에서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10개의 조문을 다시 나열을 한다면 그만큼 법조문이 부피가 두꺼워지겠죠. 그때 이를 막기 위해서 이사에 관한 규정은 청산인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이와 같은 한마디를 둡니다. 그러면 뭐요?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사에 대해서 규정된 법조문이 청산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법조문 기존에 10개가 필요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그 10개의 조문이 청산인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법조문의 부피를 얇게 간소화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법조문을 간소화하는 입법 기술상의 용어에 해당한다. 그래서 앞으로 법조문이 있으면 준용한다는 의미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선의악이라는 개념이요. 즉 선의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던 자는 거래에 안전해서 그 자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도 그 행위자가 선의자냐, 악의자냐에 따라서 그 보호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의악이라는 용어는 법조문상으로 선의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법조문이 일정한 사실을 행위자가 알고 있거나 알았거나 이와 같은 표현은 뭐예요? 악의를 의미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은 일단은 행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의 단어로서 이와 같은 경우는 행위자의 가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자가 선이지만 가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선이고 뭐요? 그에 대해서 잘못도 없는 무과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어떤 단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절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로 오세요. 3절. 자, 민법상의 권리 의무. 우리 인간은 사회에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필연적으로 당연히 사회생활은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같은 분쟁을 해결치 않고는 우리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평화로운 삶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
기준이 필요하다. 그죠? 그 기준을 우리가 규범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규범이라면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의 규칙 내지 기준을 규범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은 크게 두 가지. 국가에서 마련한 어떤 법규범이 있고 기타 도덕이라든지 종교, 간섭 등의 어떤 나머지 규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법률관계라 하고 나머지 여하튼 도덕 등에서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인간관계라 합니다. 자, 그 파트를 우리가 읽어볼게요. 로마자 1번 법률관계 1번 의입 인간의 사회생활은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와 도덕 등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있다. 그 중에 뭐요? 전자의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다 하고 후자의 생활관계를 인간관계다 한다. 그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 규율되는 어떤 생활관계가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가의 힘을 빌려서, 다른 말로 뭐요? 법의 힘을 빌려서 법상의 나의 권리를 실현할 수가 있겠죠. 즉 강제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간에 뭐요? 우위를 가지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이와 같은 어떤 도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자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같은 어떤 약속 위반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있느냐, 즉 강제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서 법에서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인 법률 관계만을 시험 범위로 합니다. 자, 로마자 2번 오세요. 이와 같은 법률 관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만 사용합니까? 법률 관계. 나만이 있을 때는 관계라는 단어는 사용치 않는다. 그죠? 나와 친구와의 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 여기까지 대비되는 어떤 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물건의 관계,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누구 간에 일어나는 법적 분쟁, 사람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 그죠? 즉 궁극적으로는 법률 관계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기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기한 법률 관계는 일반적으로 한편은 뭐요? 법에서 보호되는 지위로, 한편은 뭐요? 반대자의 지위로, 그죠? 여하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매매가 있었다면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자로, 반대로 매수인은 뭐예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자로, 반대로 매수인은 그 매매 대상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자의 모습으로, 반대로 뭐예요? 매도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 관계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권리가 뭐냐는 겁니다. 권리. 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문으로 표현하면 향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권리가 어떤 거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요? 이와 같은 권리를 구별 개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서 권리를 나누는 어떤 개념 등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권리와 의무, 로마자 2번을 보세요.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권리자에게 주어진 힘을 권리라 합니다. 의무는 반대면이죠. 자, 로마자 3번요. 이와 같은 민법이 사법이기 때문에 민법상에 인정되는 권리를 뭐요? 사건이다 읽을 수 있겠다 그죠? 이와 같은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구별 개념으로서 권한이라는 어떤 개념과 권능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볼게요. 권리.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지는 힘을 권리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교통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피해자는 뭐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가해자는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이와 같이 권리란 것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를 합니다. 그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익은 누구에게 생깁니까? 자신에게 생기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권한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요? 그 토지가 누구 거냐? A 겁니다. 즉, A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자신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어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갑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 자가 누구예요? 대리다, 그죠? 그래서 갑이 A의 대리인 을하고 토지 소유자인 A를 대신해서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디까지나 매매라는 행위는 누가 대신하고 있다? 대리인이 대신하고 있다, 그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그로 인한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죠. 즉, 이자가 매도인으로서 뭐요? 약속대로 계약 내용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반대로 대금을 지급할 권리, 그 다음에 이자는 반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자의 모습,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탁할 권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누가 대신했다? 대리인했다고 하죠. 즉, 권한이라 하면은 행위자가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한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요? 그 법률 행위로 생긴 이익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발생케 할 수 있는 행위자가 가지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권한이라 합니다. 권한. 그 대표적인 권한이 대리인이 가진 대리권, 법인의 경우 이사가 가진 대표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구별 개념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면 뭐요?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란 걸 가지고 있다고 하죠.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그 토지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뭐요? 수익할 수 있고, 큰 돈이 필요하면 매매 등을 통해서 처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에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이 권능이라면은 어떤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힘을 권능이라 합니다. 권능. 따라서 소유권자는 그 객체인 토지를 누구의 어떤 간섭도 없이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와 같은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와 같은 것을 권능이라 합니다. 권능. 자, 그 다음에 3번 권은 보세요. 권은. 자, 현재 권은. 자,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건 건물이다. 이렇게 볼게요. 건물.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어떤 건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뭐요? 갑으로부터 우리 상식적으로 빌려서 사용하겠죠. 빌려서. 즉 빌리는 방법은 임대차로 빌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로 빌리는 방법도 있고, 그죠? 공짜로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와 같이 건월이라면 행위자의 현재 어떤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원인을 건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예요? 이자가 이와 같은 임차권 등도 없이 타인의 건물에 무단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불법이겠죠. 그때는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를 합니다.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했다 그죠. 그래서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분류 방법이 첫 번째,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이다 그죠. 그때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이냐? 이익에 따라서 권리를 크게 네 가지, 민법상의 권리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인격권, 그 다음에 가족권, 다른 말로 신분권, 그 다음에 사원권, 재산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격권이라는 개별적 예를 보세요.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명예권, 성명권 등이다 그죠. 자, 특징상 피부적으로 이와 같은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성명권 등은 타인과 나누어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죠. 나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어떤 이익을 내오라는 권리다 그죠. 이와 같은 권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인격권이다 합니다. 인격권. 자, 가족권. 앞에서 첫째 시간에서 가족법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은 어떤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종 권리 의무를 묶어서 가족권. 부부간의 권리 의무, 부모와 자식 간의 권리 의무, 일정한 자의 사망을 한 상속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족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원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원이라면 회사원을 떠올리기 쉽다 그죠. 근데 법적으로 회사원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사원이 아니에요. 사원이라면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서 사원이랍니다. 사원.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대표적인 예가 주주예요. 주주.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근데 주식회사는 상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우리 민법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사원이라고, 이와 같은 사원들이 사원지에서 가진 어떤 권리의무를 통틀어서 사원권이라 합니다. 사원권. 자, 이와 같은 사원권은 크게 두 가지. 내가 그 사단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즉 총회가 개최되면 참석서 의결권 등을 통해서 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죠. 이런 것을 통틀어서 공익권이라 합니다. 공익권. 그 다음에 이익배당 청구권 등과 같이 사원 개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내는 권리를 통틀어서 자익권이라 합니다. 자익권. 근데 민법상의 법에는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익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재산권이죠. 말 그대로 재산권이라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내는 권리를 통틀어서 재산권. 앞에서 첫째 시간에 재산법은 크게 두 가지고죠. 일정한 물건 등의 이용 관계에서 부딪히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물권법과 타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관계를 역할하는 채권법 파트로 지어주죠. 그래서 재산권은 대표적인 게 물권, 그 다음에요 채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통틀어서 발명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저작권 등을 통틀어서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또는 다른 말로 무체재산권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재산권이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권리는 이와 같은 이익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을 살폈습니다. 자, 그 중에 참고문 보세요. 자, 물권. 자, 물권법에서는 우리가 총 8문항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물권법은 어떠한 재산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냐? 자, 물권이라면 뭐요?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상적으로 권리자도 있고 그 권리 객체도 있겠죠. 즉 물권이라면 뭐요? 그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물건이라 합니다. 물건. 즉 그 객체인 물건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집이 있다면 A가 소유자라면 이 건물이 가지는 모든 가치는 누구만이 독점적으로 A만이, 그죠? 다른 말로 배타적으로 자기가 그 이익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물건, 즉 객체의 물건을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그 물건이 가지는 가치를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이 한다. 즉 현행법상 물건의 종류는 총 8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한꺼번에 그 권리 종류를 우리가 다 피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이 용어들을 기억을 한다.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게요. 자, 그럼 박스 참고 부분 받아보세요. 자, 물건. 물건은 권리자가 그 객체인 물건을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그 물건이 가지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로 총 민법상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점유권이라면, 자, 예를 들면 뭐요? 이 같은 물건이 있다, 그죠? 그때 점유권이라면 그 물건을 점유자가 뭐요? 그 물건을 점유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느냐 따지지 않고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그대로 권리로 인정해주는 희한한 것을 점유권이라 한다. 그럼 점유가 뭐냐? 일정한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점유자가 뭐요? 사실상 자기 것이냥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라고, 이 같은 사실 상태가 있다면 뭐요? 그자가 적법하게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느냐는 따지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로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합니다. 자, 의를 보세요. 1번 점유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이 같은 점유가 있다면 그 행위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이 같은 권리를 점유권이라 합니다. 자, 소유권. 소유권이라면 앞에서 객체인 토지가 있다, 그죠? 그러면 권리자가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가치, 사용가치, 수익권 등, 처분권 등도 뭐요? 모든 가치를 자기만이 다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를 소유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자, 그럼 세 번째 지상권입니다. 그 중에서 지상권이라면은 타인의 토지를 뭐요? 권리자가 빌려서 거기다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물건을 지상권이라 합니다. 자, 용익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용익물권이라는 개념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면은 타인의 토지를 뭐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어떤 용익물권을 지역권이라 합니다.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권이라면 객체가 타인의 부동산이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근데 공짜가 아니라 뭐요? 그 사용 대가인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전세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요. 지금부터는 담보물권이요. 좀 이따 그 용어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유치권. 현재 유치권자가 뭐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정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정권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공평의 원칙상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인도를 누구에게나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채무 변제를 강제하는 어떤 담보 물건을 유치권이라고. 이거는 법정 담보 물건으로서 일정한 법정 요건이 구비되면 자동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수업 시간 항상 이런 예를 들 거예요. 내가 시계 수리상을 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열심히 시계 수리를 했다, 그죠? 그럼 나는 그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죠. 그런데 고객이 수리비는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시계를 내어달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인도를 못하겠다, 그죠? 여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치권의 행사입니다. 자, 볼게요. 유치권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그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이와 같은 법정 담보 물건을 유치권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건을 보세요. 7번. 즉, 7건이라는 것은 전당포를 떠올려볼게요. 전당포. 자, 내가 갑자기 생활비가 떨어졌다, 그죠? 그때 전당포를 찾아가서 결혼 예물 시계를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빌린다, 그죠? 이와 같은 관계를 질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권. 그때 당연히 전당포업자가 질권자가 되겠죠. 그때 질권자는 채무자가 그 빌린 돈을 기까지는 그 시계를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를 강제하다가 끝끝내 변제가 없으면 시계를 경매 등으로 처분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남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여러 담보 물건을 질권이라 합니다. 근데 질권이라는 제도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떤 동산질권 제도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전당포는 거의 구경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서민금융수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지만 요새는 대부분의 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당포가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자, 저당권요. 저당권에 익숙한 개념이죠. 즉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근데 은행에서 신용이 없다, 그죠? 그럼 담보를 요구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동산, 즉 아파트 아니면 토지를 담보로.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당이죠. 즉 저당권이라면 채무자 또는 내가 부동산이 없으면 누구의 부동산을 은행에다 담보로? 아버지의 부동산, 거죠. 이와 같이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의 채무 변제의 담보를 서 자신 재산에다가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자를 물상보증인이다. 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보증을 섰는데 자신 소유의 물건 위에다가 보증을 섰다, 그죠? 그런 의미로 물상보증인이랍니다. 그래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치 않고 여전히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누가 사용합니까? 즉 내가 채무자로서 내 아파트를 저당 잡다면 여전히 내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죠? 즉 이와 같이 점유를 빼앗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위에 대해서 등기부상으로 저당권 설정을 등기함으로써 채무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은 경매 등을 통해서 그 목적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어떤 담보 물건을 저당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의 종류는 총 8가지를 봤다, 그죠? 자, 그 중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그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느냐 따지지 않고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을 하더라, 그죠? 이를 점유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소유권자는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가치, 사용 수익 가치, 처분 가치를 자신만이 다 전부 다 전면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자, 그 중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지상권으로 빌려줍니다. 그럼 지상권자는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빌려서 거기다가 건물 등을 지어서 사용 수익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전세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죠. 전세권. 그 다음에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뭐요?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물건을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때 다시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전세권은 비상적으로 이해가 되고 지상권도 어느 정도는 느낌은 온다. 그죠? 즉,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그 토지를 빌려서 건물 등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물건은 뭐요? 소유권자가 지는 어떤 권능 중 사용 수익 권능만 이자들이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건을 용익 물건이 한다. 즉, 소유권자는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권능을 자신만이 전면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이자는 그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까지만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이와 같은 갑의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그죠?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면은 저당권자가 뭐요? 저당권을 실행하여 즉 그 담보 목적물을 처분해서 그 처분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죠? 이 어떤 처분 권능을 담보로 일정한 채권을 담보한다 해서 이 어떤 물건은 뭐요? 담보 물건이라 합니다. 담보 물건. 자, 근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은 뭐예요? 통틀어서 우리는 제한 물건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권능을 뭐예요? 자신만이 다 전면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죠? 그 중에서 용익 물건은 그 객체에 속했던 권능 중 사용 수익 권능까지만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담보 물건은 처분 권능까지만 지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권리를 통해서 제한된 권능까지만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해서 제한 물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크게 8가지죠. 점유권이라는 권리와 소유권과 전면적 물건인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한된 일부만을 지배하는 용익 물건 3가지, 담보 물건 3가지, 총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요. 즉, 채권이라 하면은 특정한 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에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그죠? 자, 우리 사이의 관계도 학원과 나의 관계는 일정한 채권 관계입니다. 즉, 내가 학원 강의를 지금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고 있죠. 왜요? 그 수강의 대가를 적법하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요? 합격에 필요한 어떤 제대로 된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 하고는 뭐요? 그에 따른 의무자. 채권 관계죠. 이와 같이 특정한 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관계를 채권 관계라 합니다. 뭐 의사에게 뭐요? 진료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라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발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뭐요? 어떤 정신적 창작물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를 통틀어서 지식재산권 또는 뭐요? 지적재산권 또는 다른 말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권리의 종류를 어떻게요? 이익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고 하죠. 그와 관해서 물건의 종류인 8가지, 그중 뭐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의 어떤 개념, 이와 같이 살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분류 방법인 작용에 따른 분류 방법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